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세돌 선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결을 해서 한번 승리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의 위대함을 알린 순간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런 활약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무언가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워볼 단어는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인데,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 지구에 대한 그런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계 행성 탐사 배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배웠고요. 식현상, 도플러 효과로 인한 시선 속도 변화,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배웠는데요. 먼저 우리 식현상부터 볼 건데요. 중심별이 가운데에 있고 행성이 이렇게 도는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계 행성, 즉 행성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중심별로부터 오는 빛, 그 광도가 일정할 텐데, 행성이 중심별이 이렇게 공전함에 따라서 중심별을 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식현상이라고 하고, 가리기 시작하는 이 2번 위치부터 이렇게 광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심별이 가려졌으니까 광도가 약간 낮게 우리에게 오겠죠. 중심별이 가려졌으니까 광도가 이렇게 낮게 우리에게 측정될 거고요. 3번 별 같은 경우는 살짝 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간 상태이고, 이렇게 광도가 쭉 내려가서 일정한 모습이 보이고,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와서 다시 행성이 바깥쪽으로 나오려면은 광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 도플러 효과도 배웠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선생님이 구급차만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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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게 나에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삐뽀 삐뽀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고요. 만약에 구급차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삐뽀삐뽀 했던 게 삐뽀삐뽀삐뽀삐뽀 파장이 엄청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멀어지는 경우는 적색 편의, 그 다음에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생명가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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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골드락스 존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생명가능지대, 말 그대로 생명이 가능한 그 지대를 생명가능지대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여러분들과 저가 지금 숨도 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생명가능지대가 존재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할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Yes or no?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정말 광활한 이 우주 속에 설마 우리밖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직 아무도 답을 모른다라는 거. 우리가 이러한 궁금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을 찾아야 하는데요. 과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의 존재, 그 다음에 자기장의 존재,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 그 다음에 적당한 행성의 크기, 이런 식의 조건이 만족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이 조건들 하나씩 볼 건데, 제일 먼저 액체 상태의 물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중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태양,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진다면 우리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부족할 거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물 또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우리 지구는 적당한 거리를 태양과 유지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고요. 물은 비열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 물의 부피 변화,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한 세 가지가 우리 물이 가진 특징인데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물은 이렇게 H2O, 물 분자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물 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 하지만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부분적으로 극성을 띠게 되고요. 이러한 극성을 띠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많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물 분자의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려는 그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제 특징들 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가 바로 물인데, 물은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생물체들이 수건의 물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여러가지 물질들을 쉽게 공급받거나 아니면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열인데요. 비열은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해양단원 하면서 우리 땅과 바다 중에 누가 더 가열되기 쉽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우리 땅이 더 가열되기 쉽습니다. 물은 정말 가열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바로 비열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비열표가 나와 있고요. 뭐 납, 은, 구리, 유리, 알루미늄, 에탄올, 바닷물, 물이 있는데, 물의 비열이 1인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1보다 작은 수치를 보입니다. 우리 물 1kg을 1도씨 높이려면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게 비열인데요. 또 다른 예를 보시면요. 같은 양의 구리와 납을 1도씨 높이려면은 지금 납 같은 경우는 0.03,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0.09인데 3배 정도 비열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납보다 구리의 약 3배의 열량을 가해야지 1도씨가 똑같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열이 높을수록 뭔가 에너지를 많이 주어야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의 특성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높고 많은 양의 열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의 비열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적절하게 환경을 제공받는다라는 거. 다음 볼 부분은 물의 부피 변화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림 실력을 뽐내도록 해볼게요. 의자에 지금 사람이 앉아있고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 낚시하면은 이렇게 빙판이 있을 때 망치로 구멍을 콕 낸 다음에 낚싯줄 이렇게 갖다 대죠. 그러면은 물 아래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것들을 물고 올라오는데요. 선생님이 봐도 그림을 참 못 그렸네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물이 얼 때 부피 변화가 일어납니다.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냉동실에 얼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어머니에게 혼나는 일이 발생하죠. 터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물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건데요. 우리 부피 나왔으니까 밀도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 말은 우리 추운 날씨에 물이 얼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표면부터 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더 작아지므로 겨울에 강이 나온 수는 표면부터 이제 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수면 아래의 생명체는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거 그래프로 잠깐 볼 건데, 다시 말하지만 가볍게 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온도, 부피 나와 있고요. 물이 지금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엄청 커진 게 보이죠? 이 부분은 물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밀도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수면 아래에 사는 생명체. 그래서 이렇게 물의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물을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지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중요한 생명 가능 지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그림 얼른 보셔야 되고요. 같이 한번 그래프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가로축에 보니까 공전궤도 반지름,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그거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Y축은 별의 질량,
태양을 1로 뒀을 때 별의 질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노란색 별이 태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영역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생명 가능 지대, 즉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이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만약에 별의 질량, 즉 중심별의 질량이 커지는 경우라면은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인 모습이 보이고, 만약에 별의 질량이 작은 경우라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왼쪽으로 움직인 게 보이죠?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게 에너지를 주는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먼 쪽에 생명 가능 지대가 형성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더 특징을 알아보면요, 지금 중심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어지는 게 보이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폭이 좁은 이러한 특징도 보이곤 하네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나타내는 별 주위의 궤도 영역을 생명 가능 지대다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교과서 173페이지 탐구활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활성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인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림이죠. 옆에 질문이 있습니다. 별의 질량에 따라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와 폭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선생님 말씀드렸죠? 중심별의 질량이 지금 커질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살짝 멀어지고 있고 폭은 넓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심별을 난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질량은 뭔가 난로의 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난로의 세기가 커질수록 멀리 있는 쪽도 따뜻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따뜻해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난로의 세기가 커질수록. 우리 별의 질량이 커지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넓어진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별의 질량에 따라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와 폭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높아지고 우리 생명 가능 지대 넓어질 거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주계열성이라는 우리 단서가 주어졌죠. 앞으로 생명 가능 지대 이야기할 때 주계열성에서 주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우리 지구죠. 그러니까 이 생명 가능 지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지구를 계속 생각을 해주시고, 지구가 왜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뭔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요, H활도의 주계열성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주계열성에서 질량과 광도는 어떤 관계였죠? 질량이 커질수록 광도가 높고 온도도 높다. 이런 특징이 있었죠. 태양과 비교하여 스피카와 백조자리 6.1b 생명 가능 지대 거리와 폭을 한번 추정해 보아라. 지금 백조자리 별은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있고 스피카는 여기 있습니다. 스피카의 질량이 더 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은 태양, 그 다음에 백조자리인데 우리 방금 보았던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또한 광도가 큰 별의 장점과 광도가 작은 별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어떻다라고 했죠?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그렇죠. 짧다라고 말을 했죠. 왜냐면 그만큼 더 활발하게 수소행 융합 반응을 할 거니까. 그 말은 우리 광도가 높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넓을 거니까 그 넓은 구역에서 우리 행성 더 많이 관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질량을 가진 애들은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좁으니까 넓은 애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적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구가 탄생한 이후 생명체가 등장하기까지 약 10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답니다. 생명체의 탄생과 별의 수명을 고려할 때 광도가 큰 별의 단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광도가 크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폭도 넓어서 무언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도가 높은 대신 수명이 짧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말은 생명체가 뭔가 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척추동물이 등장하기까지 약 40억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 스피카 같은 질량이 큰 별들이 그 40억 년까지 주기활성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광도가 너무 커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중심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고 중심별로부터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심별의 질량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적당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주기활성에서 질량과 광도는 어떤 관계였나요? 이거 또 나왔죠? 질량이 클수록 광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은 그런 경우가 있었죠? 중심별의 질량이 만약에 큰 경우는요. 별의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만큼 수소행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인 경우 예상 수명이 약 25억 년 정도인데 지구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는데 약 40억 년이 걸렸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25억 년 별 주변의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요 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기활성에서 머무르는 그 기간이 길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별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행성이 이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고 적당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우리 생명 가능 지대가 넓고 적당하고 좁아지는데 우리 지구는 정말 적절한 사이즈의 태양을 만나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또한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행성이 동주기 자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75페이지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동주기 자전이 뭔지 한번 교과서 읽어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활성 중 K형 별 온도가 낮은 쪽에 속했고 질량이 작은 편입니다. 주기활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으므로 생명체가 발생하고 진화하는데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이 매우 좁아서 행성에 생명 지대에 있을 확률이 낮다라는 거. 이때 생명 가능 지대에 그 행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가까워 중심별로부터 받는 힘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진다. 이게 바로 동주기 자전이에요. 이것은 우리 달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달의 한쪽 면밖에 못 보죠. 왜냐면은 달에 공전하는 그 일자와 자전하는 그 일이 뭐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더라도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 한쪽 면밖에 못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행성의 한쪽 면만 가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경우에 중심별로부터 너무 가까이에 생명 가능 지대가 있다 보니까 뭔가 받는 힘도 크게 작용할 거고 행성의 한쪽 면만 가열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힘들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의 존재인데요. 우리 대기, 중심별에서 오는 자외선 등 생명체에 해로운 전자기파를 막아줍니다. 전자기파, 우리 빛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온다라고 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생각해보면은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가시광선 등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우리 선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에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외선 막아줄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이 대기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 또한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 존재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적절한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행성의 온도를 유지하고 낮과 밤의 온도차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 우리 온실 효과도 배웠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지구가 방출하는데 지구가 다 방출했어요. 하지만 그 방출한 에너지를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온실기체가 다시 흡수를 해서 재방출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살짝 데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게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유지만 된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를 줄여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인간 때문에 온실효과 심해져서 우리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작게 되면요, 중력이 약해요.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기를 붙잡아두기 어렵다. 즉 기체들이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성의 질량이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정말 좋은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대기도 있고 액체 상태의 물도 있고.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자기장의 존재인데요. 우리 지구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태양풍을 차단해서요,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장의 존재 또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친구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 달이죠? 달은 지구의 행성인가요? 위성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요. 위성의 존재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위성은 행성의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지구가 혼자 있으면은 뭔가 불안한가 봐요. 하지만 달이라는 게 있고 서로 끌어당기는 어떠한 힘, 즉 만유 인력 때문에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러니까 위성의 존재, 달이라는 우리 지구의 친구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보았던 그 다양한 조건이 바로 지구는 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닌가요? 선생님은 말하면서도 지금 가슴이 정말 벅차오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가슴 벅참을 지금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우리 가볍게 한번 같이 볼게요. 외계 생명체 탐사에 의의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행성이나 행성의 위성을 후보로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알려진 화성에 소저너, 큐리오시티 등의 탐사정을 보내서 물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화성에 보낸 탐사선이거든요. 소저너라는 탐사선인데 우리 인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우리 세티라는 단어도 한번 볼 건데, 서치, 찾다, 뭐를 찾냐? 외계 지능 생명체를 찾는다라는 건데요. 우리 세티라는 것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로 전파를 보낸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우주에서 들어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분석하고 찾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듯이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은 거기서도 우리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도 무언가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거대한 안테나도 설치를 해서 신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1960년대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민간 중심의 세티 앳 홈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샷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초소형 우주선을 1000개 정도 로켓에 실은 다음에 우주 궤도로 발사를 하고요. 그래서 우주 궤도로 발사한 그 로켓을 타고 간 초소형 우주선들이 이제 우주를 항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고 최고 초속 6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20여 년 항해해서 알파 센타우리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요. 그 탐사 내용을 이제 지구까지 보내는데 약 4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파 센타우리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 스타샷 프로젝트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인간이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와 생명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이에요. 지구 밖의 생명체 탐사를 통해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루게 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문명 발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액체 상태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간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기도 존재를 해야 되고 자기장도 존재해줘야 되고 위성도 이렇게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을 하고요. 우리 지구는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구가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이고 생명 가능 지대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배우면은 우리 우주에서 또 단원 하나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은하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여자친구 은하 말고요. 우리 우주 은하 배울 거예요. 아무튼간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켜서 정말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